미국 시장의 하락이 고스란히 한국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쓰는 자와 돈을 버는 자가 지금 갈리고 있다. 돈을 쓰는 기업은 미국인 거고 네. 그 돈을 받아서 돈을 버는 기업은 한국 기업인 거죠. 간밤 국외에 악재가 많았는데도 20일 국내장은 1.5%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5,700선도 시원하게 돌파했는데 미국에서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 속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폭, 속도, 방향 예단이 어렵다고 하네요. 증시, 금, 코인까지 앞으로의 투자 방향 정리해 볼게요.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대표님 진짜 자고 일어나면 새 소식이 막 쏟아지는데 일단 국외에서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또 전쟁 가능성 이 두 가지가 크잖아요.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서도 우리 그 연합인포맥스 기자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네. 해주셨고 또 우리 또 한지영 연구원도 아끼는 후배인데 되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 증권 측면에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어떤 이란과 관련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여기서 증권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하나죠. 이걸로 인해서 혹시 국제 유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란이라는 국가가 이 원유가 지나다니는 길목,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골목과 이렇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트럼프라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사실상 트럼프한테 되게 좋은 게 없잖아요. 특히 우리는 11월 3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모든 어떤 정책의 포커스가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방향 속에서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이 고착화되고 이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오르면 11월 3일에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이라는 걸 사실 우리가 예단할 수도 없고 방향을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물가가 오르는 방향으로 즉 국제유가가 오르는 게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울러서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면 사실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네. 있는데 유가 상승이 고착화되지만 않는다고 보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볼 땐 방산 같은 경우는 또 수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해도 있지만 수혜 기업도 있다는 점들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전쟁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군사적인 압박을 더 강하는 것은 그만큼 전쟁을 하기 싫고 전쟁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국제유가 상승이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갔을 경우 중간 선거에서 패배한다. 그렇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중간 선거에 포커싱이 돼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라는 조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미국은 공책 한 권 사러 가거나 화장실에 갑자기 화장지 떨어져도 차 끌고 나가야 사러 갈 수 있으니까. 오늘 대표님 오신다고 다들 좋아하세요. 나의 신경안정제 이선엽 대표님이다. 우리 장원님 외에 굉장히 많은 분들 반갑다고 인사 전해주시는데. 외모가 수려해서 그런 걸까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저희 쪽은 또 이 다 비주얼 쪽으로 그렇죠. 그쪽으로 모여 있는데 블루아울이라는 큰 회사가 네.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한다고 선언을 해서 이건 좀 무겁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거 가지고 월가에서 좀 호들갑을 떠는 쪽은 이거 금융위기의 전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앞으로 문제가 된다라면 사모 쪽이겠구나라는 방향성은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사모 대출 시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블루 아울 같은 경우는 부실도 아니고 부도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모 대출 시장이 되게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모 대출을 해주는 나름대로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일반 은행에서 사실은 돈을 빌릴 수 없는 기업들이 대상이죠. 주로 보면 우리도 보통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 있겠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신용평가 등급이 잘 나오고 담보 가치가 충분한 기업들은 사모 대출 시장을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자가 비싸요. 되게. 그러면 신용 등급이 낮고 또는 우리가 적격 담보로 할 수 있는 담보가 부족한 애들을 대출해 주는 게 이
사모시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시장에서 일고 있는 이 블루아울 문제는 아닌데요. 다른 사모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업들의 부도덕도 되게 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적격 담보라고 어쨌든 담보라고 하나 있는데 요 하나 담보 가지고 세 군데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내 담보 가치는 1억밖에 없는데 A 회사한테도 뭐 블루 아울한테도 빌리고 레드 아울한테도 빌리고 블랙 아울한테도 빌려서 사실은 실제는 담보는 1억밖에 없는데 세 개가 나간 이런 형태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담보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모대출 시장에서는 적절한 평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회사 내부적으로 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는데 그게 적격이냐 아니냐 요러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대출 과정에서 되게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대출이 결국엔 나중에 환매를 할 때 펀드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펀드라는 게 내가 환매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할 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대출해 준 걸 회수를 해야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결국엔 나중에 이번에 블루아울 사태가 대표적인 건데 블루아울 사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여기가 AI나 데이터 센터에 투자해놓은 그런 돈을 빌려준 애들인데 갑자기 투자자들이 불안하니까 한꺼번에 내 돈 다 내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대출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내 돈 내주세요 할 때 제때 못 내주는. 왜냐하면 이제 돈을 내주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출 회수해야 되는데 대출 회수 기간까지가 기간이 꽤 길겠죠. 근데 돈은 바로 달라고 할 거고. 이걸 우리 보통 미스매칭, 즉 시기가 맞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블루아울이나 이 기업이 문제가 된다. 또 이 기업 현재 있는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사모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 말도 안 되는 관행들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왕왕 있더라. 근데 이게 왜 정말 문제가 되냐면 네. 부실도 문제인데 누가 어느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사모시장의 특성인 건데요. 그래서 규모가 얼마지? 어디에 얼마나 나갔지? 어떻게 나갔지라는 것들을 모르다 보니 그래서 금융당국 규제에서 빠져있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터졌었을 때 네. 사실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연히 지금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결국 어쨌든 부실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금리가 올라야. 네. 그래서 미국이 나중에 금리 인상할 때 하나씩 우리가 생각할 때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우리가 이런 점들 다시 한번 꼽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블루아울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받을 권리, 그러니까 채권을 그 다른 회사의 99.7% 가격에 매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헐값에 급전 필요해서 매각한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아니고요. 자, 근데 요즘에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나온 네. 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 디지털 리서치 회사, 컨설팅 펌 다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이쪽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툴을 내놓을 때마다 그럼 우리는 다 필요 없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에 투자하는 이 방향성 있잖아요.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서 돈을 빼야 되는지 이런 방향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누가 최고의 승자다라게 나온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지난 여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지난 여름에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제일 먼저 치고 나왔었잖아요. 우리께 제일 좋아. 뭐 나노 바나나라고 해서 영상을 그려주는 네. 툴이 되게 훌륭했었죠. 그 뒤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가 또 열심히 또 투자를 해서 제미나이를 따라잡았고요. 최근에 지금 말씀 주셨던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또 괄목하는 성장을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AI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돈을 버는 구조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락한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이 엔스로픽의 이 클로드가 쓸만하니까 하락한 거잖아요. 위협적이니까 하락한 거잖아요. 네. 위협적이고 쓸만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기존에 걱정했었던 AI가 뭘로 돈을 벌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왜 불안하다고 느끼냐면 사실 이거는 질서의 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클로드가 좋아서 다른 기업들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한 거냐면 클로드는 비상장이죠. 상장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은 상장 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명함이에요. 지금 클로드의 가치는 아마 지난해 1년 전보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0억 달러에서 지금 3,600억 달러 네. 정도 되니까 7, 8배 가까이 가치가 올랐는데 반면에 비상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되니까 문제였던 거고 반면 이런 거죠.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네이버라든가 구글, 야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없어진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균형적으로 놓고 볼 때 어떤 하나가 되게 좋아져서 다른 것들이 안 좋아지는 상황인 거고 우리는 좋아지는 쪽에 목적을 두고 포커싱을 둬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좋아지는 쪽에 있는 기업들이 상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수혜로 별로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예.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쁜 시장이다라는 평가를 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질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네. 막연한 불안감이에요. 클로드가 이렇게 즉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이렇게 코딩을 잘하면 우리가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라는 막연함인데 나중에 또 따져봐야 돼요. 정말 그런 건지.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현재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클로드 엔스로픽을 내가 이 기업을 갖다 붙였더니 훨씬 더 좋아졌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명암이 바뀌면서 도태되는 기업도 분명히 네. 나올 거고요. 거기서 나름대로 이 기업을 활용했었을 때 좋아지는 기업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판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요런 거랑 비슷하네요. 지금 미국장이 올해 들어서 31년 사이 가장 나쁜 출발을 했다는데 나스닥은 후진기어 넣었어요. 하락했고 S&P 500도 연초 대비 한 네. 0.5% 오르는데 그쳤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엔스로픽은 올해 상장 계획되어 있고 네. 요런 회사들이 돈을 잘 벌면 시소가 한쪽이 확 내려가는 건 보이는데 올라가는 쪽은 우리가 투명망토 아직 씌워놨으니까 요거 거치면 요게 고스란히 미국장의 총량으로 반영이 되겠군요. 나중에 반영된다고 봐야 되고요. 엔스로픽도 그렇지만 뭐 스페이스X라든가 오픈 AI도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시간을 두고 전부 다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놓고 하락세야가 아니라 현재 질서의 변화가 되는 건데 재밌게도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었던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들이 재밌게도 다 비상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요 와중에 한국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대비가 돼서 더 나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장 국내장 보면 SK 하이닉스 네. 다시 한번 달려가는데 한국장에서 반도체 중심의 랠리 이거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 게 이게 미국 시장 하락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AI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죠. 돈을 엄청 쓰고 있죠.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버는 것보다 지금 더 쓰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제일 좋았던 건 돈도 많이 벌지만 이 많이 벌어들인 돈으로 주주 환원을 많이 했었잖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해서 기업 가치도 올렸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하다 보면 이전보다는 배당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자사주 매입도 적어지겠죠. 당연히 쓴 것, 번 것보다도 더 많이 썼으니 이득도 줄어들 거고요. 그렇죠. 그 우려가 있다라면 그 사람들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다 씁니까? 우리 기업한테 쓰죠. 그렇죠? 이 기업들이 좋아지기 위해서 반도체를 사고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그 돈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옛날보다 더 많은 돈을 받죠. 돈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배당도 더 많이 줄 거고 훨씬 더 많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의 하락이 고스란히 한국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쓰는 자와 돈을 버는 자가 지금 갈리고 있다. 돈을 쓰는 기업은 미국인 거고 네. 그 돈을 받아서 돈을 버는 기업은 한국 기업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편차가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AI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요것도 시소네요. 지금 미국장이 내려가 있을 때 한국장이 올라가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빅테크들이
4개사가 올해 투자에 쓴다고 한 돈이 한국 돈 환산 한 980조 원 정도 네, 되거든요. 6천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거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쓸 일은 아니야. 좀 덜 쓸게 하면 그때 한국장 조정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장은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게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리 계획에는 1280억 달러 정도 투자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2천억 달러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이게 뭔가 AI라는 게 원활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게 입증이 됐고 단순히 컴퓨팅 파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컴퓨팅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즉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선 땅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액은 당분간은 더 늘어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이 진행될지 저희들이 네.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당장 올해 뭔가 이거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게 지금 투자한 만큼 성능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실제 최근에 AI를 써보면서 정말 좋아졌는데를 느끼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많은 AI 중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분명히 나중에 한두 개 정도만 쓰실 거잖아요. 다 쓰진 않고 거기에 따른 생존 경쟁을 위해서 이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주도 없어요. 투자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길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길게 보면 뭐 왜냐면 단기적으로 해야만 많이 올랐으니까 언제든지 쉬어간다 이렇게만 할 말이 없지만 뭔가 현재 있는 가격대가 종착역은 아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면 저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길다함의 기간이 3년에서 5년 그 이상일까요? 저는 일단 내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내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또 고민이 되는 게 나중에 어쨌든 인공지능 투자 많이 한 미국 회사들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투자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쪽에 투자 다 하고 나면 반도체가 계속 팔릴 수 있나? 사이클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 속에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하신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느 쪽에 어느 종목 어느 업종에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양비론인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AI나 빅테크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투자 얘기가 나오면 한국이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향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AI 기업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국내에는 AI와 관련된 걸출한 기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죠. 뭐 미국처럼 오픈 네. AI나 제미나이라든가 클로드 또는 퍼블릭시티 같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 땐 미국이 더 유리한 거고 지금처럼 투자가 더 가속화될 땐 한국이 더 유리한 거고 그래서 현재 시장의 방향 자체가 더 투자를 많이 하는 쪽으로 시장이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AI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이제 기업들 중에서 이제는 구조 조정이 될 거잖아요. 좋아지는 기업 몇 개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도태되고 그런 어떤 질서가 확연하게 되면 제가 볼 땐 미국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이 좋으냐 한국이 좋으냐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미국 내에서 사실 워낙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서 쉬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미국 내에서도 투자와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신고가 미국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있고 전력 관련 기업들이 있고 또 전력과 관련해서 신재생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부로 전부 다 신고가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그런 기업들을 따로 따져보면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는 투자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시가총액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국에서는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기업이 시가총액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국과 한국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게 또 금값하고 코인 값이에요. 네. 금은 전쟁 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간밤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트로이 온스당 5,000불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 얘기도 나왔다 이 얘기 듣고 나서는 쭉 빠졌습니다. 앞으로 금하고 코인 투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제가 다른 분야는 몰라도 금하고 뭐 코인을 그렇게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뭐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쉽지는 않지만 금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글로벌에 있는 돈의
특히 이제 달러의 가치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트럼프 행정부 또는 그 이후에 미국의 어떤 새로운 정부가 뭐 몇 년 뒤에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여전히 계속해서 돈을 뿌려대고 재정 적자를 심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과 관련해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면 그거는 여전히 우상향 트렌드, 상승 트렌드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네. 지금 뭐 말씀드리기엔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지수가 좀 고전하고 있는 듯 보이면 지수가 낮을 때 우리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모든 투자자의 목표잖아요. 이럴 때 미국 지수에 투자해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까요? 뭐 길게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미국도 한국도 이제는 종목별로 살펴보는 게 더 나은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 큰 종목들이 많지만 그 관련 기업들이 사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처럼 지수만 꼭 투자한다라는 개념도 나쁘진 않지만 나름대로 요즘 ETF들이 되게 세분화돼서 나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끝으로 정부가 네. 코스닥 시장에 물갈이를 하겠다. 정부가 말하자면 정수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동전주가 싹 빠져나간다고 하면 여름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 주가가 뭐 지금 코스닥 한 3천 스닥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 가능할까요? 3천까지는 제가 뭐 지수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현재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키우고 체질을 바꾸겠다라는 게 단순히 코스닥을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 의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결국 미국에서도 이번에 보셨겠지만 AI 했더니 전부 다 AI와 관련된 건 다 스타트업이죠. 네. 클로드가 그랬고 엔스로픽이 그랬고 뭐 스페이스X가 그랬고 XAI가 그랬고 근데 우리나라가 결국은 나중에 더 크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훌륭한 젊은 후배분들이 네. 지금 시험 보면 전부 다 의대를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끊기 위한 초석 중에 하나가 코스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 활성화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 앞뒤가 연결된 걸 같이 보셔야 돼요. 결국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스타트업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코스닥 시장이 건전해야 되고 그리고 단순 건전한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이 성장을 하는 시장이라는 네. 걸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라면 저는 작은 움직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